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일정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재배부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 등 양당 원내 정책 그리고 운영수석 부대표단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여야 양당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의장이 새롭게 진영을 갖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를 모시고 공식적인 첫 회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당선 선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국회를 운영하게 될 여야 원내 지도부께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복잡한 전국 속에서 중단되었던 여야 회동도 정례화하고 자주 소통해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대내적으로 닥쳐있는 상황은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3월 12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그 효과가 이달 말 수출 단가 하락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와의 3차 관세 협상이 그 실무 협의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확대되어 오다가 오늘 아침에 그나마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지금 좀 해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유가나 물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부 리스크는 환율과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정책이 산업 현장, 민생 현장에 효능감 있게 전달돼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장은 얼마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양 교섭단체가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대한민국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야 그리고 국회가 외부의 큰 위기에 맞서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로 추경 예산안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안건이 넘어와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협의를 본격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전부터 신경전이 대단했는데 여야가 자료 제출을 두고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성실히 자료를 낸다는 조건 아래 청문회 기간도 줄였고 증인도 안 불렀는데 제출받은 게 전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마치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를 보는 것 같다며 의혹 제기와 부실 청문회는 검찰 수사와 여론 악화 또 사임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은 과거 청문회 전례를 따랐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의혹에 동의하는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엄호에 나섰는데 최현일 의원은 야당의 요구 자료를 보면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이 허다하다며 자녀 학생 기록부와 전 배우자 출입국 기록 또 외국환 신고 필증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야당은 인사청문사상 첫 검찰 피의자 신분의 후보자, 또 증인 자료 없는 맹탕 청문회 등의 표현으로 맹공하며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며 검찰을 향해선 만약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상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서 김 후보자 임명안은 무난히 통과될 거란 전망이 높은데요. 여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인선이니만큼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야당은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여야는 또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이번 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때 추진하려면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행 추경안이 통과되면 13조 원 넘는 돈이 지원금에 뿌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치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라면서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쪽은 본회의 개최를, 다른 한쪽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회동 결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의 해명을 우선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김 후보자에게 일단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특히 눈여겨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만 있다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진 거란 취지인데요.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전임 내각 인원 가운데 송미령 장관과 같은 사례는 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한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모두 공개한 거라며 나머지 후속 인선 결과 발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 오늘은 국무회의를 또 직접 열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였다면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우선 심의 의결합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가, 민생안정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침체 상태인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두루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발 변수 등으로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가 뛰고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 6.25 전쟁 75주년을 앞두고 보훈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을 충분히 보상하고 예우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가능한 방법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다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어제 지명된 각 부처 장관들의 출근길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소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탄소 문명 시대에서 일종의 탈탄소 문명 시대로 전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제를 바꿔야 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일을 이재명 시대의 토대를 잘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1호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AI는 분명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컴퓨팅 인프라,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o the world that these strikes wer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24시간 뒤 12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미국의 사전 통보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도 휴전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12일 전쟁의 공식 종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발표는 이란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1일 핵시설 3곳에 공습을 당한 데 따른 보복으로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습니다. علیه السلام در عملیات بشارت فتح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قرار داد.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지만 13발은 격추했고 한 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란이 사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에 알려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휴전안을 논의했고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어떤 휴전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휴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각 기준 24일 새벽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란도 대응을 더 이어갈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군사작전을 중단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의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중 3,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코스피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장 초반 큰 폭으로 올랐던 코스피, 지금은 3,09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55% 오른 3,061.14로 개장해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3,099까지 치솟으며 3,100선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 넘게 오르며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 상승하며 6만전자에 복귀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틱시 공개 뒤 10% 이상 급등한 영향에 모처럼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 사태로 상승세였던 정유주와 해운주, 당산주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이 2%대까지 커지며 장중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800대를 기록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원 내린 1369원으로 개장해 136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름폭 이상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이 5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그간 중동 위기 고조로 피해를 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일어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효정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을 대부분 꾸린 김건희 특검은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인력 파견 협의를 위해 공수처에 방문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어제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죠? 네, 그렇습니다. 군검찰은 어제 내란 특검과 협의해 오는 30일 석방 예정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다음 달 6일 풀려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가 문 전 사령관에게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군의 인적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배치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 정성욱 대령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경찰 수사관 31명도 모레인 오는 26일부터 정식 파견받기로 했는데요. 기록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는 수사팀을 구분해 사건을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민준기 특검팀은 파견검사 40명 요청을 마치며 기본적인 진용을 갖췄는데요. 어제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수사 윤곽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소환에 모두 불응하면서 김 여사의 대면 조사는 결국 특검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되는데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전망됩니다. 민특검은 오늘 출근길에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납니다. 앞서 이 특검은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지원을 요청할 거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공수처에 인력 파견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검은 경찰과도 파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검사 일부는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또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항소심 재판 이첩은 특검법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사무실 계약을 치르고 수사인력 파견이 마무리되는 오는 30일까지 입주를 목표로 내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박사 학위 입학 자격 및 학위 무효 처분에 대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역시 공식 취소됐습니다. 숙명여대는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999년 제출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숙대 측은 2015년 이전 사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 여사 학위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공방을 비롯한 자료 제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한 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돼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의 청문 과정에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증인 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로 인한 공방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1시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금 녹취로도 들으셨지만 사실상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청문회인가 총리 추대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빵인 그 청문회는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문회란 것이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인 그 후보자 본인의 어떤 그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체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증인 그리고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이 오지 않은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었을 때 유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란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책 역량 그리고 또 도덕성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 어떤 경험은 있습니다만 내각으로서 어떤 행정부를 했던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인테그리티, 어떤 청렴성이라든가 윤리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됐는데 한간에서는 김민석 이퀄 조국 의혹 플러스 그 송영길 전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정치자금 의혹 이 두 개를 곱해놨거나 더해놨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지는 그 이명박 내지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총리에 대한 검증 그때의 비슷한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3분의 1이라도 어떤 요청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증인을 신청하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부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분으로 맞불 놓으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인지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쪽에 아예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약간 무리한 그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담을 이야기하기에는요. 청문회 자체가 너무 이제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청문회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당이 똑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지금 하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한쪽을 옹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한쪽을 비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누구를 위하여 청문을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청문회 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간 것은요,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청문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쟁의 장만 되는 거예요. 제발 여야가 모여서 청문 제도를 이 기회에 좀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청문회로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아, 똑같네 또. 예? 저 사람들은 바꿔놔봐야 똑같고 또 바꿔도 똑같겠네. 그럼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이제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아까 최현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이 수치 자체를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코미디 같은 그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게 총 97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몇 건이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뒷다리 잡는 청문회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90몇 개 중에 7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7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 실제 2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어제까지 해서 조금 더 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봤을 때의 75% 정도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청했는 것 자체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자금과 관련되는 입금 내역,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자녀의 어떤 해외 유학비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역을 내고, 나아가 본인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 북경 청와대에서 받았다는 학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제출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묻지 않습니까? 국민을 까제 깨구리 붕어로 하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어떤 실질적인 본인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후보자 아들의 성적표, 뭐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들의 성적표는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돈을 보낸 입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집을 해서라도 내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도 뭐 편집을 해서 냈잖아요. 저는 편집을 해서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보까지 다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압수수색 할 때도 핸드폰 전부 다 들여다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 편집이 아니라 원본에서 지울 부분을 지우고 달라. 그래야 또 이게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료의 형식의 측면에서. 그렇죠. 형식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을 편집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편집본을 가지고 사실 여부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 방어를 위한 방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전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의 협조는 좀 제대로 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이 그럼 이 정권에서만 완전히 개선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 때도 지금 개수를 말씀하시지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 정보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똑같은 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지금 저희 당도 이게 지금 아주 국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국정 초반에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초대 총리가 낙마됐을 때 국정 동력이라는 게 그러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고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떳떳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문 제도를 다 같이 모여서 가다듬는 방식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같이 모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개선돼야 할 지점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대학 유학 자금 관련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는데 그 내용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유학 자금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전 배우자 측에서 부담을 했다라고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료 제출이 없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과거 불법 정치 자금 받은 인물로부터 지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칭화대 유학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나아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까지 나왔습니다. 그 유학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강모 씨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선거 전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 정계에 입문해서 그 정치인으로 있을 때 이외에는 사실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했던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머니에 뭉쳐있던 돈으로 수억 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문창극 그 총리 후보라든가 예. 아니면 대법관을 지냈던 안대희 총리 후보가 있었는데 안대희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었던 돈 자체가 많았다. 그래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걸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그 안대희 후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력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조사 그리고 또 본인의 출판 기념회 그런 식으로 해서 현관으로 해서 사실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그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그러한 것이 과연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어떤 위반의 혐의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쇠라고 하면서 기타 소득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입과 지출이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 거고 지금 뭐 앞서 자료 제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좀 속 시원히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정치인의 경조사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정치인이 아예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박수 쳐주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간에 다른 곳에 경조사에 뭐 그 축의나 부의 표시를 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 공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의혹을 받지 않고자 그런 조그만 혜택도 거부하겠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그거는 도덕적으로 박수 받을 일이죠.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이 아닐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내역을 다 까야 됩니까? 어떻게 다 까죠? 돈을 준 사람이 얼마 줬다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그걸 다 까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설명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심한다면 의심의 부분은 입증하려고 하는 자의 입증 책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적인 거다. 김민석 후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고발하시면 돼요. 물론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호 논의를 통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좀 아까 안대희 후보자 낙마를 얘기했잖아요. 정관예우. 자, 한덕수 후보자 정관예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낙마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떨 때는 낙마하고 어떨 때는 낙마하지 않고 어떨 때는 방탄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송곳 검증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청문회의 후보자의 도덕 수준은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 정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각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제발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를 걸러낼 것인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행운을 가지고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저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굉장히 머리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범죄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특정해가지고 적시해서 고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정관예우라고 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님이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책 팔아가지고 했는데 책 한 권이 18,000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길래 억대의 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채무라든가 받을 수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혹은 합리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되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 정도는 분명히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요. 전관예우도 그냥 정치 뇌물 받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분들이 역할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과의 특수관계나 특수한 어떤 뒤 로비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꼭 책을 팔아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경사나 조사에서 들어온 돈인지 그거 또 특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들 경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엄청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거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압니다. 그쪽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보기에 떳떳하거나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 그다음에 윤리적인 수준에 모범적이지 않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적인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악순환의 악순환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도덕성 검증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네네네. 자,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나흘 전에 코스피가 이제 3,0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나흘 만에 3,100선까지 돌파했다. 그러니까 중동 위기가 완화되길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그 평론가님께서 고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하고 청문회에서부터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도연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변호사님,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한 게 19일이고요. 중앙지검이 20일 하루 만에 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 속도,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속도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이죠.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건 합리적인 의심도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각하도록 예전엔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고소 고발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건을 입건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민주당이 그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시스템에 따라 접수하면은 그것이 검찰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배당이 되는 거는 그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걸 와서 왜 민주당이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참전을 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고발은 자유죠. 고발은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걸 하면서 그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고발한 것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지고 입증 책임을 다해서 고발해라. 그리고 이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막 의혹으로 소비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해가지고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고발이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조사비를 받아가지고 그 규모가 큰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떳떳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막 너무나 이게 뭐 죄가 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또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는요 조금 더 국민 다음 선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생각해서 그 선상에서 미래를 보고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서로 잘못한 거는 서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든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점수를 따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가는데 일조하는 방식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도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이제 오후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 어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장관 인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근거가 저는 없다고 그저 생각을 추측일까요? 해요. 예. 제가 뭐 김근식 그 선배님을 굉장히 뭐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근데 요번 이 추측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희망을 너무 많이 담아서 하신 뭐 무리라기보다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말씀하신 추측인 것 같고요. 자, 초기 국무총리입니다. 첫 국무총리. 지금 코스피 3,100 넘었잖아요. 국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는데 꺾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고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꺾자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대 총리가 만약에 낙마를 했을 때 그 국정 동력이 얼마나 훼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덕성이라는 그 도덕성 검증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검증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걸 함께 만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11개 부처 장관 인선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었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지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인사라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지론이 이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뭐 민주당 거, 국민의힘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실용적인 실용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의 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입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장관의 철학이 곧 정부의 철학입니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농정, 농망 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합니다. 남태령 농민들과 응원봉 국민이 내란 세력을 몰아낸 이 나라에서 내란 세력을 다시 심는 격입니다. 농망 장관 송미령 지명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송미령 장관의 입장도 보셨지만 뭐 당황스럽다 뭐 이런 입장이 좀 나왔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장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농업사법을 모두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장관이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이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신 불사 이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그 민주 사회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실력을 보는 어떤 실용주의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세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의 농정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은 철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최근에 있어서 뭐 농업인들한테 1인당 15만 원씩 기본 소득을 준다든가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농업사법 그리고 농업의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송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라고는 대통령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본인의 소신을 저렇게 180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겁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해명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 어떤 그 일관된 농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철학, 그 정책이 거의 뭐 그 동과 서, 남과 북 끝단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장관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제는 뭐 보니까 진보당 측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약간 당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유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미령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관료 출신에서 관료 출신 장관으로 바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장관의 철학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관료 출신 장관들은요, 정권의 의지와 정치권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관이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 정치권의 철학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철학과 의지를 거부하고 장관의 철학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편 지급과 그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절충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 이런 정책에도 이런 뭐랄까요, 절충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실험적으로 유임을 시키신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실험이 유의미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이제 지냈고 뭐 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복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기대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예. 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란 것이 군정뿐만 아니고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단기 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군사를 운영을 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군사의 평소에 군과 관련되는 어떤 정책적 부분 이분은 뭐 그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금 언제라도 사실 포를 쏘고 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솔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지 관련되는 군령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떻게 보면 한밤의 망치 midnight 해머 작전에서도 사실상 합참 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맞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오늘 신문에 봤더니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어떤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군 정권이나 군 영권 중에서 이제 군 영권은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군사 작전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좀 없으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합참이나 미군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하셨듯이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인데 대부분 14, 15년 동안 국방위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사실은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통찰적 리더십을 더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군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군 안에도 직렬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칸막이도 있고 경쟁도 있고 파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런 걸 다 조화롭게 국방 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뭐 관여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고심 끝에 이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두 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저는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동 전세가 혼란하고 한국에서 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명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논쟁 속에서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나치는 어떤 서구과의 어떤 손을 잡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은 나토가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를 했었고 3년 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간 것이 아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런 데에 K방산 수출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계속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나아가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 이런 부분도 국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정세 상황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호주 총리도 참석하지 그쵸.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국익이나 국가의 미래 앞에서는 예단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정쟁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자, 국제 안보 질서와 국제 경제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동 이번에 이란의 어떤 그 미국의 타격, 그다음에 이란의 그 미군 기지 타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국제의 경제 질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굉장히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뭐랄까요?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To the world that these strikes were.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며 휴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하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면서 두 나라가 다시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중동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에 대해 세계를 위해 훌륭한 날이고 중동의 위대한 날이라며 이 일을 완료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휴전과 확전의 갈림길에서 사실상 선택권을 쥐고 있던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수위를 조절해오던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수가 제한적인 만큼 이스라엘 공격을 지속하기 힘듭니다. 이란은 부인했지만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큰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because we destroyed it. So that's a very, very big thing.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도 관측됩니다. 정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7월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를 암살한 데 이어 최근 이란군 수뇌부도 대거 제거했습니다. 내부 보안과 정보 통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선 짧은 시간에 이런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정권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elements within the Revolutionary Guards who might be frustrated with his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s deterrence. 이란 정권이 민심 안정을 위해 온건 성향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아예 하메네이가 후계자에게 권좌를 넘기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이럴 경우 오랫동안 후계자로 여겨져 온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또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도 거론됩니다. YTN 권정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건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중동발 악재에 주춤했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6만 전자로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8%대 넘게 오르며 28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하면서 항고를 했었죠. 서울고등법원이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데 대해서 김 전 장관이 이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유가는 급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국제 유가 시장에선 이란의 제한적 공격으로 충돌 수위가 한정적이란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2% 급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7.2% 내린 72.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9%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9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4% 상승했습니다. We think this is yet another sign that the rebound off the lows from a few months back is in very solid footing and likely to yield to new highs in the months ahead.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4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안전 자산인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380달러대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의 이중고에도 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휴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급변하는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이란의 공격 소식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뒤에 전쟁이 종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전쟁이 종식되는 겁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제 본 협상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전까지의 강압과 역강압 이런 것은 본 협상이 되기 전에 자기네들의 그 협상력을 키우는 그리고 상대방의 협상력을 낮추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지금은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이제 그 당사국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거죠. 근데 이제 예. 아마 그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예. 과연 이 상황에서 이란은 협상장을 차고 나가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제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이 협상이 안정적으로 협상이 다 이렇게 완결되기 위해서는 양측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안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진정한 정말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complete surrender,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항복해라,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누구도 그 완벽한 항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서로 양측에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complete surrender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종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은 뭐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지금 양측에서 다 휴전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협상이 완벽한 항복,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지 이 협상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하고 자기가 본인이 말해, 야, 이제 휴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난 이건 완벽한 종전이라고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왜 종전이고 어떤 조건에서 종전이 되는 건지 양측도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서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이스라엘도 지금 휴전을 할 거고, 그 공격을 다시 안 할 거고, 이란 입장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뭐 또 다른 공격하고 그런 건 안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휴전, 잠시 정전하는 것은 이제 서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죠.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재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속내가 어떤 걸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압박인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에 보내는, 나는 이 전쟁을 더 끌 생각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내고 아마 이제 협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더 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까지만 해도 midnight hammer, 그래가지고 밤에 있어 가격한 뭐 망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스라엘이 정보를 다 제공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와줘서 잘 됐다, 또 이스라엘 입장 네타냐후도 미국이 이렇게 나서준 거 고맙다 해가지고 서로 좋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주적을 끝장을 내는 그 마지막 목적까지 왔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all stop, 아니야, 이제 나는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여기서 이제 종전을 할 거야, 이렇게 딱 하고 나온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한 측은 이스라엘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미국의 도움 없이면 더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의 정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정전은 되게 좋은 사인이긴 하지만 이 24시간 내에 양측이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협상이 조금 빠그러질 수 있는, 약간 부서질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는 이 종전, 이게 정전이 퍼머넌트하게 가는 거라고 난 생각한다라고 세게 먼저 못을 받고 들어가는 형국인 것이죠. 네, 자, 미국에 더해서 카타르도 지금 이번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카타르가 중재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요번에 우데이드 공항을 공격을 할 때, 예. 이란이 공격을 할 때 카타르 측에 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이미 미국한테 알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소위 말해서 방위조약, 그러니까 미국과 소파 협정을 맺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매년 미국과 이렇게 그 안보 훈련도 하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카타르한테 정보를 줬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안보 정보가 미국 측에 또 갔다라는 이야기고, 그거를 이란이 아는 상태에서 이걸 전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데이드 공항을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알려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격하는 것이 좀 이상한 우발 사태가 돼서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거고, 카타르도 그걸 받아서 잘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사상자가 없었다, 감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이례적이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약속 대련으로 하려면 예. 보통 그렇게 해서 공격을 당했다도 원래 안 밝히는 게 그러니까요. 원래 그건데 예. 이게 트럼프의 성정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약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질까 봐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공격한 거 알았어. 그리고 되게 미약한 공격은 나는 끄떡 없는데 알았다. 그래도 고마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약속 대련이고 하면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평화 협상으로 가는데 그 장면은 어떤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이란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네요. 달갑지는 않아도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릴리브 포인트라 그래야 될까 좀 안도를 느꼈겠죠.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이 사태로 해서 약간 긴장 고조가 저하되기 전까지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돼서 이제 최고 안보 회의에서 결정만 내리면 호르무즈 해협가 막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다가 진짜로 확전이 좀 세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갑지는 않겠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받고 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어떻게 소강 국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쁜 그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메시지가 계속 오락가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정권 교체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화 메시지를 내는 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 메시지를 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확한 워딩은 야, 이란 지금 행정부가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이란 국민들의 염원에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행동을 계속하면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게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 그리고 이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수사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란 내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어떤 소요를 좀 이야기하는 이렇게까지 리더십이 이러는데 너네들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역으로 던지는 느낌이라서 이게 꼭 내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12일의 교전 동안 최후까지는 아니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승리자는 누구냐 이해 득실을 좀 따져봤더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봅니다. 바로 이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승리자였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국내외적 뭐라 그럴까요? 그 교착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이란과 공습을 하면서 뚫어냈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개입시켜서 처음으로 그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그 GUB 57탄을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하게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끌고 왔으니까 네타냐후 총리에서는 지금 그 순간까지는 되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이득을 지금 이 상황에선 본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적이라고 하는 이란을 이스라엘을 적절히 이용해서 끝까지 궁지에 몰고 이란이 갖고 있는 핵 소위 말해서 지금 핵 불능화까지는 아는데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됐건 협상을 통해서 지금 핵을 완전히 농축 우라늄까지 포기하냐 안 하냐 카메네이가 하야를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겠지만 거기까지 이뤄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대부분 시키고 마지막 피날레를 자기가 B2 폭격기로 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안을 다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는 좀 강화됐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타냐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는 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란을 상당히 엄청나게 압박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의 3대 핵시설, 뭐 이스파한, 나탄즈, 그다음에 포도까지 다 형해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물론 이란은 우리가 이게 다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시설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봅니다. 물론 핵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특히 우파 국민들한테는 역대껏 이런 총리가 없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고 이란의 핵 능력을 이렇게 저하시킨 대통령은 그러니까 총리는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정말 그쪽에서는 안 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핵 능력이 이란의 핵 능력이 완벽하게 불능하는데 실패하고 그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나서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 지금의 한창 고조에 올랐을 때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좀 지금 회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을 이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이 협상에서 제가 볼 때는 난관인데 물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IAEA와 NPT 그러니까 핵 비확산 핵 체제와 그 IAEA 그 체제 안에서 내가 3.69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는 건 우리의 자치권이다 해서 계속 충돌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과연 핵을 포기할까? 저는 핵 무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핵 농축 우라늄은 계속 가져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일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 능력을 아직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핵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 그냥 그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을 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그냥 이 상황으로 만약에 본국에 돌아간다면 지지율은 상당히 크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란 의회는 NPT 탈퇴 가능성도 시사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협상 안에서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건데 아마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기해 보면 북한은 1993년, 2003년 NPT를 한번 탈퇴했다가 들어오고 2003년 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핵 능력을 축적한 다음에 2006년에 핵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란은 NPT를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는 핵 능력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탈퇴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지렛대 삼아서 핵무기까지 간 거지만 아직 이란은 그런 이란 정도의 핵 폭발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퇴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공격을 당한 명분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한 것인지 전 기다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란이 NPT 탈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탈퇴를 하냐면 이거는 너무 더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핵을 갖고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 그냥 60% 농축한 것만 갖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봐라. 여기는 NPT 체제에 들어오지도 않고 IAEA 검열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인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핵을 가지면 위협이 된다고 해서 공격하는 걸 내버려두고 이스라엘이 가진 핵은 왜 이렇게 놔두냐. 그거를 문제 제기를 크게 하려고 얘기를 하면서 NPT를 나오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NPT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되면 종전 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란이 지금 그렇게 크게 쓸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핵 관련해서 압박을 할 텐데 이란은 이 핵 협상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갖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 없이 쓸 수 있는 그 카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제가 매번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의 대응책으로 쓸 수 있는 그 무기들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빨리 그래도 종전을 하고 정전을 시키는 것이 자기 이익에 조금 지금 집권 세력의 이익에 제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휴전을 하는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휴전이 될 것 같고
그쪽에 좀 약간 많이 힘을 쏟을 것 같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당연히 이란 핵 불능화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란의 그 핵 불능화를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GUB 그 벙커버스터 탄을 도움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양측이 미국이 없으면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은 지금 가용할 수 없는 카드가 없으니 지금 그 상황이 협상을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비축해온 고농축 우라늄은 지금 행방이 어떻게 됐느냐. 앞서서도 뭐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우라늄만 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핵시설이 파괴됐어도 다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있고 나오지만 이란은 지금 밝혀진 핵시설 말고 다른 핵시설이 꽤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이란이 가입한 1968년 그 NPT 체제, 그 비확산 체제는 핵시설을 짓는 것까지 검열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제 안에서는 핵시설에 투입할 때, 그러니까 핵 개발 활동이 될 때 IAEA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시설들이 그 IAEA에게 리포트가 안 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들에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자기네들의 원심 분리기나 그런 핵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지금 유명해진 그 시설도 2009년에 밝혀진 거거든요.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핵 개발에 쓸 거야 하고 그때 누설이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놀라고 너네들 왜 이런 산맥 아래서 줬어? 너 핵폭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란이 추인한 그 핵 협정 안에서는 핵시설을 보고 안 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 원심 분리기나 그 핵 물질들은 거기에 이렇게 보관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협정이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되게 여기에서 얻은 게 많은 행위자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핵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이란이 저해됐지만 그 핵 능력이 불능된 것도 아니고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원심 분리기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호한 상태로 협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고농축 우라늄이 이란의 마지막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협상이 이렇게 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되더라도 가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이란과의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가자 지구는 아마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도 놓쳤는데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많은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군사작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더 좀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게 이제 조금 그렇고 아마 그 문제가 계속 중동 문제 하나의 불씨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란 협상이 평화롭게 타결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 오전 문시현 숙명여대 총장의 결재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가 공식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보고한 데 따른 건데요.
지난 2021년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3년 반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살펴본 학위 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대학 측은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되자마자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따라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국민대 측은 오늘 오전 숙명여대의 발표가 있자마자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과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뒤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국민대 측은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취소된 만큼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향후 취소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학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심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 과정에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불응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도 오늘 김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출근한 민중기 특검도 같은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민 특검은 또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특검 측과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부딪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공판기일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시간이 흘러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실 겁니까? 특검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조치들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군 장교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임무 수행구도로 지정이 안 됐는데 국회로 출동했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현안에는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길이 1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인제 양양 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검은색 승용차 역시 부품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한 겁니다. 터널 옆면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진 흰색 승용차를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와 승용차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21톤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4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난데없이 SUV 한 대가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에 유리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을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여러 차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서울 대치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인 남성은 고객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부서지면서 근처 일부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부산 계금동 아파트 4층 세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방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 자매 가운데 언니가 숨졌고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거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부모가 모두 새벽 일을 나가 집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지에는 또 1년 반 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실망만 안겼으며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향후 식사 자리를 제안하는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비가 시작되지 않은 서울은 흐린 하늘 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구름이 앞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위치하며 호남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전북 고창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에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 지방은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과 청주 29도가 예상됩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사전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